자, 우리 지방재정 관련해서 이제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593페이지 여기 한번 와보세요. 뭐 이제 사경제하고도 구별되고 국가재정하고도 구별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표가 있죠. 이제 표는 요거는 판서까지 하면서 잘 정리를 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수입의 구조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594페이지 가보면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의 관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되는 거 이거 판서까지 해가면서 이것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자립도 정도를 보는 게 있어요. 그 관련 지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595페이지에 재정력 지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재정 수요액 분회 기준재정 수입액 이렇게 이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재정의 수입액이 분자액하고 분모에는 수요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돈을 써야 될 것보다 더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보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써야 될 만큼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정의 부족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 교부세 줄 때 보통 교부세가 요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당해 줘야 될까를 가지고 이걸 임의로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공정하니 아니니 또 이런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재정력 지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이제 저 지방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가 할당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 예산에서요. 행안부 예산이 막 요번에는 얼마나 될까 모르겠다. 한 5, 60조 이상씩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 자체를 행안부 예산을 일단 잡는 거예요. 잡는데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내국세 총액이 19.24% 그랬는데 내국세 총액이 19.24%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뭐 그 중에 97%를 보통교부세로 그냥 내보내주는 거니까 사실 뭐 행안부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그 중 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전체 액수의 3%. 그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여서 그 정도나 좀 행안부가 관여를 해요.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도 서로 따가려고 엄청 또 로비를 많이 한대요.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그 보통교부세는 그냥 공식대로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나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뭘 나눴었냐면 일반 재원하고 특정 재원의 이제 종류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 재정 중에서 일반 재원의 비중을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원은 쓰고 싶은 데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 재원은 근데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어. 지금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어디다 써야 될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적인 재원이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주재원이 있었잖아요. 자주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 자주도가 자주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재원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다. 전체 재원에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재정 자주도는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 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같은 걸 다 합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 전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로 나눴냐? 그 일반 회계 예산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일반 회계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이제 일반 회계 예산에서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지방 세외 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일반 회계 예산이니까 우리가 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랑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거기 보면은 이게 지방세가 아까 일반 재원이었죠. 그 목적세 일부 빼고는. 그죠? 근데 목적세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세외 수입도
요것도 이제 저기가 되고 일반 재원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어때요? 지방교부세. 이것도 주로는 일반 재원이다. 이제 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뭐 뚜렷하게 딱 외우기보다도 개념으로서 전체 재원에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려면 좀 더 복잡한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뭐냐면요. 전체 재원에서 이제 이게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자립도는 자기네가 벌어들인 돈, 자기네가 직접 세입으로 가져온 돈이 전체 재정 규모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를 재정 자립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주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게 재정 자주도가 아니고 재정 자립도예요. 그 재정 자주도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 맨 밑에 보면 세입 총액에서 자주재원의 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전체 액수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고 지방채를 뺀다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 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좀 우리가 개념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말이죠. 지방에 돈이 딸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돈이 딸리면은 중앙정부가 돈을 대주잖아요. 돈을 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의 규모는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구만요. 맞아요? 숨통이 트일 거예요. 숨통이 트일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은요. 전체 이제 지방 재정 중에서 지방 재정의 전체 규모에서 뭘 따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주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방 재정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잖아요.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이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거라고 간단히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보면 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얘가 이제 재정 자립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돈이 딸린대. 그래가지고요. 의존재원을 늘려줘요. 의존재원을 늘려주면요. 분모는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죠? 분모는 커지는데 자주재원은 안 커지잖아요. 그럼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얘네 돈 딸린다 그래갖고 지원을 해줘. 지원을 중앙정부 해줬더니 재정 자립도는 더 낮아져.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짝대기들 중에 재정 자립도에서 네 번째 짝대기를 보시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재정력 향상을 가져옴에도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전에 봤더니 울릉도 같은데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요. 10%가 안 돼요.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돼. 거기서 세금 걷어봤자 뭐 얼마나 거치겠어. 울릉도는 관광자원 같은 것들이 좀 풍부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울릉도에 가려면은 좀 평생에 한 번 맘먹고 갈까 말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여기가 뭐 그렇게 해서 관광 수입으로 뭐 큰 호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숙박시설도 되게 열악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렇게 규모 있게 가질 않는 거지. 그래서 리조트나 이런 거를 더 허가를 내주기도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없고 해가지고요. 아무튼 여기가 수입원이 별로 없어요. 뭐 이게 걷어들일 만한 게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에는 거기 주민들도 많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뭐 점점 줄었겠죠.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기본적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세 같은 거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돼. 그리고 경기도 옹진군 같은데 그 섬 많은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찬가지 상황인데 10%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뭐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냐면 여기가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그 선박을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으로 전입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주소를 글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원 혜택은 되게 많이 받는데 이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다 보면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면서 재정 자립도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비용을 국고에서 교부세의 명목으로 줬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더 떨어지는 건데 얘네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전입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애들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사였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기사가 완전한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방 교부세 비중이 크다는 것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돈이 얘네가 없는데 왜 지원해 주냐,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으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지만 돈은 있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기사들 보면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설명들을 많이 갖다 붙여요. 그냥 그거 되게 손쉽게 기사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막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뉘앙스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취지의 기사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국가 돈 받아다 쓰는 주제에 그런 데다 돈 퍼주냐 뭐 이런 뉘앙스이겠지 뭐 아마. 그러긴 하겠지만은 저 지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없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세 가지 지표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그 넘어와 보세요. 이제 지방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가 걷도록 이제 항목을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방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세는 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원칙입니다.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방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편성의 원칙이 다르면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다 잘 거둘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분담성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분담할 수 있는 형태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걷어서 그 지역에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을 거둔 사람이 더 내는 방식으로 응익주의.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응능주의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응능주의는 능력에 대응하여 조세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 거둘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걷는다,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국세의 한 종류인 상속세도 건드리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다 건드리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보수 세력에서 건드린다면 상속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보 세력에서는 상속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 하나의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이 구조 속에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당연히 나랑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승계시켜 주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다고 그냥 풀어놓으면 부의 세습, 대물림이 이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의 원리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뭐 아무튼 상속세 같은 것도 좀 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드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아무래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의 정권은
보수주의 정권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요. 국세는요. 자, 국세의 대표적인 종류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과 방금 전에 말했던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세금들을 거둘 때 능력이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소득이 높고 그 다음에 더 이윤을 많이 창출한 기업, 이런 데다가 굉장히 고율의 세율을 매겨서 거기서 많이 징수에다가 이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열악한 계층에게 이것을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소득재 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중앙정부가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걷는 세금을 우리가 이제 응능주의라 그래요. 응능주의. 능력에 따라 걷는다. 거기에 좀 역행하는 게 있긴 해요.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금 중에 소비세 있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거는 좀 역행합니다. 그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가 산 물건의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서, 그거는 가난한 사람은 부담감이 더 커요.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역행을 하긴 하는데, 그런 세금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이제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누진율을 적용해서 더 많이 번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요, 지방에서도 그런 원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방에서 걷는 세금 중에 제일 덩어리가 큰 게, 우리 이제 세금의 종목들도 나눠봤잖아요. 그 중에서 재산세죠, 재산세. 재산세가 비중이 큰데, 그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세율도 다르게 매길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도 누진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진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긴 해요. 오래된 낡은 차, 지금으로 보면은 돈의 가치도 별로 안 되는 건데,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매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르냐, 뭐 이런 논쟁은 있지만, 어쨌건 누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기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차를 탄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인식해서. 옛날 기준이긴 해. 요즘에는 진짜 좋은 차는 배기량을 좀 낮추고 연비를 올리면서 엔진의 파워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력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세금은 옛날 기준으로 그냥 배기량이 크면은 고급차 뭐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건 그래도 누진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지방은 국가보다는 더 응익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다 하고 있는 것이고, 부담 보편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등한 정도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자율성은 진짜 꽝이겠죠. 왜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막 신설하거나 하는 걸 아예 못하게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요. 탄력세제 같은 것 정도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장성도 좀 떨어집니다. 자, 지방세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재산세라 그랬는데요. 재산세는 서울시 강남구는 엄청 거둘 게 많겠지. 그러겠죠? 서울시 강남구는 엄청 거둘 게 많겠지만, 뭐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가면 거둘 게 뭐 많겠어? 그러면 땅값, 집값 뭐 얼마나 한다고? 그잖아요. 괴산군을 비롯해서 군 단위들 말하는 겁니다. 군 단위들. 이런 데들 뭐 거둘 게 뭐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옹진군, 섬에 그 땅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관광지로 개발된 일부 지역 빼고서야 땅값 나오겠어, 그거? 땅값, 집값 있겠냐고요. 거기서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성이 있어요?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서 문제예요. 충북 영동군인가? 거기서는요, 빈집 프로젝트를 합니다. 빈집을 군에서 보수공사 해가지고 여기를 막 아주 저렴하게 대여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빈집도 엄청 많아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장성이 있냐 이거예요. 재산세 걷어갖고 살아야 될 텐데 재산세 걷을 때 신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취득세도 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로 걷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매매가 막 이루어질 때. 취득한다고 세금 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서울은 모르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신장성을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위축되는 거 아니냐, 많은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봐주세요. 이건 여기는 다 원칙들인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좀 요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데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조세 항목을 지방세로 많이 이전시켜 주려고 해요. 국세로 걷는 거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해 주려고 그런다고요.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자기 재임 중에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후보가 다 그 공약을 했고, 대통령 당선되고 1년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붙이겠다. 투표를,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로드맵을 다 공약을 걸어놓고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당들 속에서 야당은 뭐 반대를 하더라고요. 헌법 개정을 지금 붙이면 안 된다. 자기네가 지방선거에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때 타이밍을 놓쳐갖고 헌법 개정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헌법 개정안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헌법 개정안이 올라온 게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설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큰 틀이, 가장 중요한 틀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조항이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나마 그때 전두환 정권 말미에 끼워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을 이번에 개정할 때는 지방분권으로 확 이제 옮겨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국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때. 아무튼 암만 나오고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방에서, 아까 말했던 지방의 뭐 이제 자주도나 자립도 같은 게 재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다, 지표가.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방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이제 난이도 중, 난이도 상으로 가면 이제 뭘 물어보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갖다가 지방으로 그냥 아예 니네가 걷어서 니네가 써. 우리가 나중에 니네 부족한 거를 어차피 지방 교부세로 다시 주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가 애시당초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이렇게 주는 방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떠오르세요? 자, 지금은요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에다 주는 게 비중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이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갖다가 보통교부세랑 특별교부세에다가 할당해서 준다 그랬고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지방의 교육청 있잖아요. 여기다가요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중을 갖다 지방에다 다 쏟아붓는데 그러지 말고 구조 자체를 아예 그냥 지방세를 니들이 걷어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방의 자립도, 자주도 같은 건 올라갈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서 더 열악한 지역에다 교부세를 더 주는 형식으로 이 지역의 격차를 완화시켜줬던 이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발휘되기 어렵죠. 그럼 이게 과연 좋은 상황인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자율성을 확대해주고 재원도 또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조세 법률주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한꺼번에 그걸 논의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고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여기가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고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꼭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 취지하는 거는 다르게 부작용도 있더라.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런 얘기 정도 하고요. 이거는 좀 심한데 심화인데 59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강남구 같은 데는 집값이 도대체 그거는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 근데 사람이 살더라고 많이. 그잖아요. 야,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떻게든 하루빨리 진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진입하려고 하면은 더 거리가 멀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뭐 인건비 소득으로는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틀린 얘기예요. 제가 20살 때도 그랬고요. 어?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까지는 안 가지만, 왜냐면 강남 개발 자체가 70년대에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가지만은, 거기가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그 중심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랬어요. 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건비로는. 그래서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계속 이건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내가 노동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러지만, 그러지만 그게 더 심화돼서 문제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예전에도 뭐 강남 3구 이런 데는요, 그냥 보통의 성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지역은요, 서울시 안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00이 넘어가고 그래. 돈이 많이 거쳐서. 그러는 데인데, 서울도 요즘에나 또 강북 지역 뭐 이런 데까지 같이 오른 거지, 이런 데는 또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랑 재정자립도의 수준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만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게, 서울시는 재산세 있죠. 이거 원래 기초자치단체 걷는 거잖아요. 각 자치구가 걷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거둘 때 서울시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절반을 뺏어가 버려요. 징수를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과세라고 하는 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서울시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구가 25개가 있거든요. 25분의 1로 똑같이 쪼개버립니다, 그냥. 똑같이 자기네가 거둔 재산세를. 그러니까 재산세 전체, 서울시에서 걷어야 될 재산세 전체 총액의 절반이죠. 나머지는 각 구별로 걷어간 거고. 그래서 그 거둔 걸 가지고 25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대로 다시 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강남구 같은 데는 자기네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낸 재산세가 온전히 강남구로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가 그럼 깎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뭐 강북, 강서 뭐 이런 동네들은, 여기 자기네가 그냥 걷었으면은 생겼을 재원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들어오죠. 조금 더 할당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 간의 격차 이런 걸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니 지방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 뭐 장난도 아닌 거죠, 이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은 이렇게 공동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지방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재원 마련은 꼭 내가 걷어들인 세입만으로 다 충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가지고 좀 부족한 돈을 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부채라는 것도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 사업을 하고 싶다. 원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원룸에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 그럴 때 그냥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마는 게 낫냐. 그런 것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서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 이자가 나가는 돈보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더 크고 감가상각까지 감안했을 때 남는 게 있다면은 돈을 빌리는 게 나은 거지. 꼭 부채가 없다고 건강하게 운영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거죠. 되게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긴 한데요. 그러긴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가야 될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빠르게 새롭게 생성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채도 적당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국가도 그래서 부채를 집니다. 그죠? 부채를 지는데 지방정부도 부채를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방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겨갈 수가 있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데 다만 이거를 함부로 발행하게끔 그냥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뭐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르를 정도까지 막 그냥 돈을 막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켜서 한동안은요, 10여 년 정도는 각 지방자치들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돌아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치인이자 행정인인 거지. 그 정치적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기네 주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이 눈앞에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초반에는 많이 추구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보통요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돈을 많이 갖다 쏟아붓어요. 그런 걸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요, 정작 진짜 배부른 거는 지역의 건설사들이고, 이 돈이 이제 그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재정이 막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부터는 기조가 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어떤 그 시설,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에다 돈을 막 끌어다가 되는 거는 좀 이제 자중하기 시작하고요. 재정의 건전함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지역사회 복지 예산 같은 걸로 많이 편성하기 시작했죠. 요즘엔 그런 경쟁을 많이 해요. 복지 경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네 이런 거 생겼어, 이런 거 경쟁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실속이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 전환은 됐는데, 요렇게 재정 건전성 확보할 때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의 이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또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이 또 있거든요. 국가재정법 말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제약 조건을 다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그러면서도 자율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채 발행할 때 무조건 행안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툼도 많이 생겨요. 다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방채 발행할 때 필요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만 지방채 발행의 액수를요 제한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긴 하는데, 찾아보면은 전전년도 예산 총액의 10% 범위 정도, 그 지방자치단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3년 주기니까 전전년도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전전년도의 뭐 10% 정도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이건 지방의회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 정도 운영하는 건 자율성을 줬어요. 그렇지만 액수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액수의 제한이 있고요. 아무리 그리고 그 허용된 범위 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을요 외채로 발행한다든가, 외채로 발행한다는 얘기는요 국가 밖에서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밖에서 돈을 땡겨오는 거. 이거는 국가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국가가 채무부담 비율이, 부채 비율이 몇 프로로 되냐 가지고 논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40%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다가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40%를 조금 넘기기 시작했고,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막 쓰면서 지금은 이제 50%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다음 세대에 뭐 부담을 이렇게 넘겨준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도배가 되는데, 그건 일정 부분은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부채가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부채면요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겼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은 좀 생기겠지만은 채권을 또 발행하면 됩니다. 큰 부담은 아니에요. 국가가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가 부채를 국민수로 나눠가지고 1인당 뭐 부채가 뭐 1000만 원이 넘어갔다는 둥, 뭐 얼마가 됐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하는데, 미래세대 빚만 떠넘긴다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 그거는 미래세대에다가 뭘 떠넘기는 개념까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약간 좀 오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케인스식으로 말하면, 언젠가 또 우리가 흑자를 봐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좀 털어내면 돼요. 그때까지 미뤄두고 있다가.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 근데 이런 건 문제예요. 외국으로부터 끌어온 돈, 요거는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때 되면 진짜 갚아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일은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져봐야 한국은행에 빚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이 뭐 빚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믿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의 뭐 선진국들도 부채 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채예요, 외채. 외국으로부터 돈을 땡겨오면 그거는 얄짤없이 생으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다가 얻어맞은 게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달러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때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장 돌아오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빵꾸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발행한다? 그거는 허용된 범위 내라 할지라도 야, 그거는 안 돼.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라. 꼭 필요한 거라면 행안부 승인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 범위를 넘어가서 더 많은 액수를 또 발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때는 또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행안부 장관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재미난 게 요즘에 뉴스에 보면 그 대장동 개발 이런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민간한테도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냐. 그냥, 시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공영 개발했으면 그 이익 다 가져온 거 아니냐. 결과론이긴 합니다. 이제 그게 적자가 났으면 왜 직접 해가지고 적자를 받냐고 난리가 났을 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민간한테 줬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항변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운영하려고도 했는데, 개발하려고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의회가 상대편 정당 쪽이 그 시의회에 더 많은 의석이어서 그래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해줬다. 지방채 발행을. 그 지방채 발행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엔 최선이었다. 그때 왜 그거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더라고요. 그런 항변이 있던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보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방채 발행하고 싶으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해서 지방의회 동의하에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액수만큼. 발행할 수 있고 더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서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응? 자, 이제 그런 거가 뭐 하나의 사례로 좀 꼽아볼 수 있을 만하고, 그 다음에요. 아무튼 요거 지방채 발행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지방채를 구분해 본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거 좀 심화적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차입금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지방재정 조정제도 그랬는데요. 지방재정이 딸릴 때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의존재원들. 여기 이제 지방교부세. 이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요 표현 한번 볼게요.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세 번째 짝대기 보시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앙정부가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둔 돈을 갖다가 지방정부에다가 좀 넘겨줘라.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재정 불균형 해소다. 중앙과 지방 간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거는 같은 급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디는 재정력이 좋고 어디는 재정력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나쁜 데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수평적인 불균형도 해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수직적 불균형,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불균형도 중앙정부의 돈을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해소하고, 넘겨줄 때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이 더 딸리는 데다 더 넘겨줌으로써, 더 많이 줌으로써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온 표현이니까 그렇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교부세율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이걸 제가 19.24%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종합부동산세 총액하고 개별 소비세 중 담배 부과되는 액수의 20%. 아, 그거 잘못됐다. 그거 45%로 거기를 안 바꿨네? 왜 안 바뀌었지, 거기가? 밑에는 바뀌었는데 거기가 안 바뀌었네. 그거 45%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배 부과되는 액수의 2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교부세율에서. 그 45%로 인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정정하는 거를 놓쳤나 봐요. 밑에는 바꿨는데 여기 안 바뀌었네.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요, 지방 공무원이었던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 처우를 개선하느라고. 그래서 그 인건비에 충당하라고 더 늘린 거예요. 45%로 늘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전에 20%였었어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이제 그 총 교부재원의 100분의 97을 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재정력 지수 갖고 따진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재원이라는 거, 그런 설명이 다시 나왔고, 특별교부세는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옆에 한번 와보세요. 그 보충 설명으로 좀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교재는 아마 그 설명이 없을 텐데, 한번 그냥 들어두세요. 이건 나중에 법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자료는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법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다 찾아질 거예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이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통교부세로는 파악이 안 되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산정기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요때에 또 50을 줍니다. 그리고 국가 장려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에다가 1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교재 안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전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 다 큰 틀에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정리해 봤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도 이거 있었죠. 자, 보세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이거 중에 약 97%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줍니다. 그죠? 보통교부세로 주고 3%가량을 이거를 이제 특별교부세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3%를 가지고도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 40%, 50%, 10%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계속 쪼개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여기 이제 40%다라고 하면 이 40% 정도를 어디다 쓰냐면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 표현을 보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재정력 지수로 파악할 수 없는 재정력 지수로 파악 불가능한 특별한 재정의 소요가 있을 때, 여기다가 40% 정도를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보통교부세를 산정한 이후에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했는데,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해 같은 거, 재해 복구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재정 수입이 좀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재정 수입의 감소, 이런 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 한 50%를 주고, 10%는 이제 장려해야 될 사업, 장려 사업 관련해서 돈을 또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사업, 이런 거 등등에다가 10%를 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나머지 뭐 부동산 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면서 동시에 특정재원이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주로 쓰게 돼 있어서요. 보면 이제 교부금, 부담금,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명칭으로 또 나눠지는 거 다 정리했습니다.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조정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그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도의 단위를 놓고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도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도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제 징수해 주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27% 정도를 떼어놔요. 27%.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거둔 거는 47%나 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모아서 이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또 그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도 조정교부금을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요 관련된 지방재정에 관련된 얘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601페이지에 여기 기간과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간과 권한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우리가 이제, 끊어서 가볼까요? 끊어서 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민참여제도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리를 다음 시간에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뵐게요.